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65입니다. 매달 4-4명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이번 병원 방문은 그저 정기 건강검진 때문이었어요. 석 달 전 검진 결과지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다고 나왔고 동네 보건소 의사는 좀 더 많이 걷는 게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그 말을 따라 매일 새벽 아파트 단지 뒷뜰을 2바퀴씩 돌았고 가끔 이웃 어르신들을 만나면 함께 안 나면 함께 어르신들을 만나면 가끔 이웃 어르신들을 만나면 하지만 이번에는 심전도 검사에 초음파 검사까지 마친 의사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검사 영상을 제 앞에 펼쳐놓고 펜으로 심장 부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김수진 어르신, 좌전하 행동맥 이 부분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협착률이 85%에 육박해서 언제든 막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쥔 제 손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의사는 최대한 빨리 스텐트 삽입술을 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미룰수록 위험하며 고령이기에 위험을 강구할 수 없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한 바가지 물이 제 몸에 천천히 끼얹어져 옷을 적시듯 제 마음을 스며들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지를 받아들고 대략적인 수술 비용을 물었습니다. 그는 재료비만 해도 2-3천만 원이고 병실료와 간병비, 병원을 나섰을 때 햇살은 어딘가 노랗고 흐릿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휴대폰을 꺼내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낯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5번쯤 벨이 울린 후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중요한 계약건으로 얘기 중이라 좀 바빠요. 수학이 넘어는 계약건으로 얘기 중이라 좀 바빠요. 수학이 넘어는 제 아들 박준영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 이따가 다시 들어가서 기획안 수정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스텐트 수술을 해야 한대.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네. 어떻게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는지. 아들은 걷고 있는 듯 했고 배경에서는 누군가 계약서 가져왔어요. 준영 씨.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관이 곧 막 계약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관이 곧 막힐 것 같다고 지체할 수 없다는데. 엄마, 일단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수술 날짜부터 잡으시고요. 제가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자금 사정이요. 나보고 먼저 내라는 말이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수중에 모아둔 돈이 좀 있잖아요. 제 쪽은 아직 고객 결제, 대금이 안 들어와서 정말이지 당장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가 옆 사람에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 곧 끝나요. 알았다. 그러고는 다시 제게 돌아와 일단 엄마가 수술비를 좀 보태주세요. 저는 몇 초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배터리 한 칸도 빨간불을 깜빡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은 후 침실 가장 안쪽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 서랍은 제가 거의 열지 않는 곳이었죠. 그 안에는 지난 세월 아끼고 아껴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통장 몇 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란색 표지의 통장 한 권을 꺼내 잔액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6,240만 7,580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니라는 숫자가 7,580원이라는 숫자가 이 돈은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노후 자금이었죠. 평소에 택시도 감히 못하고 장을 볼 때도 가장 싼 것만 고르며 외출할 때도 절대 차를 타지 않던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언젠가 몸이 정말 힘들어지면 간병인을 고용해서 누구에게도 폐해 끼치지 않고 살 생각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돈이 먼저 생명을 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처럼 보였지만 스텐트 쉿을 한 번 하고
며칠 입원하며 몇 달 약을 먹다 보면 금세 바닥을 보일 게 뻔했습니다. 통장들을 서랍에 다시 넣고 닫은 후 몸을 돌려 거실로 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건너편 동네 공원에는 가로등이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한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맨손 체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맨손 체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쭈그리고 앉아 기구리고 가족이 있으면 서명도 수술 후 간병도 모두 편리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저 엄마가 먼저 좀 보태줘라고 말했을 뿐이었죠. 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나지막이 혼잣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병실을 예약하고 건강검진 보고서를 출력하고 그리고 은영이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잡아야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쏴하는 소리를 냈고 마치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몸을 일으켜 거실 불을 켰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 가장 안쪽에는 빛바랜 표지의 낡은 앨범이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꺼내 페이지마다 넘겨보았습니다. 사진들의 색은 이미 누렇게 변했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들은 여정들은 효정들은 이미 누렇게 변했지만 그 뒤에는 합장 사진이 있었는데 아이는 아직 어렸고 제 무릎에 앉아 잔뜩 개구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으로 조심스레 쓸어보았습니다. 아이가 4살 때 3구. 5도 고열에 시달리던 그 밤, 저는 밤새 아이를 안고 알코올로 이마를 닦아주다 저까지 열이 올랐었죠. 더 뒤로 넘기니 칠판 앞에서 수업하는 제 모습, 또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책과 숙제 모습이 꼬였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이 밥을 해먹이고 밤늦게까지 학생들 시험지를 채점한 후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죠. 주택대출금, 아이 학원비, 생활비까지 버는 돈 한 푼 모두 아이에게 먼저 쓰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들의 사진들을 다시 보니 한 장 한 장이 마치 제가 쌓아 올린 꿈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나니 저 혼자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나니 저는 앨범을 덮으며 나지막에 한숨을 다. 그 미소는 마치 낡은 집벽에 생긴 균열 같아서 아무도 고칠 수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득 무언가 생각나서 몸을 일으켜 침실 장롱 맨 위 칸으로 갔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제가 작성했던 간이 유언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집과 예금은 모두 아들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죠. 그때는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적어도 아들이 번거롭게 뛰어다니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거라. 그때는 몸도 건강했고 매년 건강검진도 정상이었기에 좀 더 나이가 들면 정식으로 공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귀퉁이가 이미 흐물흐물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종이를 보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들이 이 종이를 보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환사할까? 아니면 무덤덤할까? 그런 상상을 할수록 제 마음은 더욱 고와해졌습니다. 문득 이 종이에 쓰인 것이 단숨이다. 종이 한 장이 제 반평생의 희생과 마음 약함을 담고 있었지만 병원에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찾아와 주는 것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적었지만 서랍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란다 옆으로 가서 파쇄기를 꺼내 전원 코드를 꽂았습니다. 카사삭 파쇄기를 꺼내 전원 코드를 꽂았습니다. 카사삭, 카사삭,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배출구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파쇄기 통 안에 천천히 쌓이는 것을 보며 잠시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김은영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제 사촌동생인 은영이는 저보다 7살 어리고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취직한 후 몸도 좋지 않아 은영이는 몇 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외정임은 넉넉지 않았지만 늘 정이 많고 외정이 많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는 몇 초 울리지 않아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언니, 은혜 언니, 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요? 그냥 스텐트 시술하는 거야. 걱정 마. 오래 귀찮게 하지는 않을 테니. 언니가 편한 시간 말해줘. 내가 데리러 갈게.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그저 응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영이는 대답했습니다. 은영이는 제가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질려 바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과거 가방을 열어 가져갈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조차도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깔끔하게 놓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밤에 샤워를 하려는데 갑자기 온수기에서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불을 붙여보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애쓸 기운도 없어서 그저 수건으로 몸을 닦고 대충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어깨가 붉게고 수분하. 잠시 거울 속의 저를 바라보다 손을 들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잠옷 단추를 채웠습니다. 이른 아침 병원에 도착해 접수하고 피 뽑고 침전도에 CT까지 또 반나절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드디어 입원실에 배정받았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상가 쪽 자리는 최 여사님이라는 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은 침대 옆에 둘러서서 한 명은 과일을 깎아주고 한 명은 물을 따라주며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프면 내일 수술실 밖에서 기다릴게. 수술 끝나고 퇴원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들은 말하면서 보온병이며 담요며 생활용품들을 머리맡 협탁에 한꺼번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슬리퍼, 칫솔, 컵, 수건, 그리고 김은영이 한 봉지 가득 넣어준 생활용품들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은영이는 저와 함께 올라오지 않고 간병인은 등록카드를 발급받으러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병실을 꾸미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제 귀에는 오직 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가 기침을 한번 하자 그의 가족들은 곧바로 창문을 닫고 이불을 잘 덮어준 후 간호사를 불러 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제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온병 안에는 우리 집이라고 적힐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냉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뜨거운 물 속에 떨어진 얼음 조각처럼 아무리 해도 녹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입원 수속을 마치고 간호사가 김수진 어르신 번거로우시겠지만 입원비를 먼저 납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납부서를 들고 1층 로비로 가서 줄을 섰습니다. 창구 앞에 사람이 많아 10여 분을 서서 기다린 후에야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입원 보증금 3,600만 원입니다. 창구 간호사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꽂고 확인 버튼을 누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카드에 3,500만 원밖에 안 남았네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1억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뒤에서는 누군가 왜 이렇게 늦어? 하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중에 보충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카드로 하시거나 가족분께 부탁해서 채워야 합니다. 저는 옆 벤치로 물러나 앉아 기는 옆 벤치로 가족분께 부탁해서 채워야 합니다. 저는 옆 벤치로야 합니다. 미리 말도 안 해주고
나 현금 좀 있는데. 10분 후 은영이는 펄레벌떡 뛰어와 한 뭉치의 구겨진 지폐를 창고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서 나지막이 투덜거렸습니다. 언니 아들은 대체 뭘 하는 거야? 언니 혼자 이렇게 다 떠안고 있는 게 말돼? 저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나지막이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의사가 인턴 의사를 데리고 회진을 왔습니다. 저는 약을 챙기던 중이었는데 문 소리에 황급히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김수진 어르신. 의사는 진료 기록을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오전 9시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족분은 언제 오시나요? 저는 2초간 멈칫했습니다. 아마 못 오실 겁니다. 그럼 서명은요? 의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2등급 위험 시술이므로 규정상 직계 가족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뿐인데 지방에서 일하느라 못 올 겁니다. 그 몇 글자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방금 절 로비에서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다리 근육이 뻐근했던 것처럼 가볍고 서늘한 아픔이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백색 등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잠이 들었고 아들은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는 코를 골고 있었고 다른 빈 침대에는 아직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귀 속에서는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둔탁한 북소리가 가슴을 쿵 하고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득 두려운 것이 내일의 수술도 아픔도 돈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만약 내일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무도 제가 그때 어떻게 누워 있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수술대 위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제 평생 마지막도 스스로를 떠나보내는 것이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의사가 몇 장의 서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빨간 글씨가 인쇄된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김수진 어르신, 이것은 수술 전 동의서입니다. 규정상 위험을 고지해야 합니다. 가족분은 오셨습니까? 저는 펜을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서명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저는 빈칸에 제 이름을 한 글자, 또박또박 써 내름을 한 글자. 의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자녀분은 안 오셨습니까? 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마치 밤새 읽은 책을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다는 듯해의 뒤독지를 든 채 저희가 아드님께 전화라도 걸어드릴까요? 의사들이 나간 후 저는 베개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들이 유리창에 잘게 부딪히며 병실의 고요함을 애써 감추려는 듯했습니다. 점심시간 병원에서 나온 식사는 흰쌀죽 한 그릇과 작은 김치 접시였습니다. 저는 죽을 들어 2모금 마셨지만 미지근하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손가락이 보온병에 닿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김은영이 아침에 가져다 준 것이었죠. 밥은 못 먹더라도 따뜻한 물이라도 마셔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은영이는 배움은 짧지만 하는 일은 꼼꼼하고 제 아들 박준영보다 훨씬 더 살뜰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다 문득 아들이 어렸을 적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당근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써 하며 와락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 저는 안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며,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며 다 냈었죠.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는 감히 아무것도 사 먹지 아무것도. 제가 지금 정말 돈을 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뿐입니다. 저는 죽 그릇 뚜껑을 닫아 머리맡 협탁에 놓았습니다. 다 먹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체열이 예정되어 있었고 김은영이 간병인으로 와서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내일 수술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다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내일 언니랑 같이 공증사무소에 좀 가줄 수 있니? 은영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지금 이럴 때 공증은 왜? 저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는 길에 잠깐 들르면 돼. 시간 오래 안 걸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은영이는 더 묻지 않고 몸을 돌려 의사를 찾아 서명할 서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병원 동문을 통해 나와 모퉁이를 돌자 작은 미용실이 보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오래된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목의 김목이카락을 만져보았습니다. 너무 왜 그래? 머리를 좀 자르고 싶어. 너니 왜 그래? 머리를 좀 자르고 싶어. 밤에 잠잘 때마다 걸리적거리고 이제는 빗질하기도 힘들어.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할 가치도 없어. 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럼 내가 같이 들어가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미용사는 젊었고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가위가 싹둑싹둑 내려갈 때마다 검은 머리카락 한 뭉치씩 허벅지 위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머리를 다 자른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나와 우리는 택시를 타고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는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말끔하고 시원시원했습니다. 이것이 수정하시려는 유언장입니다. 저는 정리해둔 자료와 내용을 그에게 건네며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신탁으로 관리되며 수익자는 여사님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수익자는 여사님으로 지정됩니다. 여사님의 현재 예금 1억 7천여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은 의료 및 요양 전용 계좌로 지정되며 지정된 신탁이니 위탁 관리합니다. 또한 여사님께서 투병하시는 동안 실질적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비속은 상속권을 갖지 못한다는 직계존비속은 상속권을 갖지 못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시선은 종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제 시선은 종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깔끔하게 서명하고 지문을 찍었습니다. 김은영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이 다 끝난 후 우리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은영이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두유한 팩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은영이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두유한 팩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은영이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속 비워두면 안 돼. 저는 두유를 받아 들었습니다. 좀 마셔요. 문득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마음 정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 은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병실의 불빛은 여전히 차가운 백색을 띠고 있었는데 마치 결코 꺼지지 않는 동시에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누워 창문 커튼 틈새로 첫 햇살이 기어들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머리맡 격시계는 한 칸 한 칸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밖에서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약 카트를 미는 소리가 들렸고 옆 침대에서는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김은영은 이른 아침부터 와 있었습니다. 그는 빛바랜 남색 재킷을 입고 두유 한 봉지와 꽈배기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건들을 내려놓고 말을 꺼내기 전,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또 그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그랬더니 10초짜리 음성 메시지로
최대한 가볼게요라고 답장이 왔고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어. 최대한 가볼게요. 저는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세수 좀 하고 올게. 세수 좀 하고 올게. 세수 좀 하고 올게. 세수를 마치고 나오니 간호사가 이미 환자복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환자복을 받아 입었습니다. 아무도 단추를 채워주지 않아 전에나. 아무도 단추를 채워주지 않아 저는 하나야 전에나. 그저 힘껏 잡아당겨 쉬를 끊어냈습니다.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침대를 밀러왔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와 저를 한 번 보더니 물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스스로 슬리퍼를 벗고 발을 올린 후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걔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김은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봉투를 들고 김은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가 복도로 꺾어 들어가기 직전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은영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영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고 그저 나지막이 돌아와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술대 앞에서 그 말을 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의사에게도 아들에게도 아닌, 제게도 아닌, 제게 아들에게도 아닌 수술실로 들어설 때 천장의 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부시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을 텅 비게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의사는 몇 번 심호흡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취 제가 천천히 몸속으로 주입되자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도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는 희미하게 의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귓가에는 희미하게 의사들의 들려왔습니다. 환자분 기본, 혈압이 낮으니 리듬 조절에 유의하세요.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 모든 소리가 낮게 깔려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남아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됐다. 이제 잠시라도 잠들 수 있겠네. 깨어났을 때 천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빛은 백색이 아니라 창문 커튼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었습니다. 희미하고 노란 빛깔이었죠. 입을 벌리자 목이 말랐고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막말을 하려는데 침대 옆에서 누군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김은영이었습니다. 그 빛바랜 재킷을 입은 채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눈에는 핏줄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언니, 깨어났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잠겨 힘겹게 물었습니다. 몇 시야? 오후 2시 넘었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대. 언니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니 정말 강한 사람이야. 다장 모임에 회실 사진 올렸더라. 효율이 곧 이윤이다라고. 아니, 은영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마디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뉴스를 들은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스텐트 삽입이 아주 순조로웠고 혈류도 잘 회복되고 있대. 다만 수술 후에는 쉬어야 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저는 나지막이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응은 은영이에게 들려주는 말이기도 했고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기도 했고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기도 했고 그날 이후 저는 깨어나면 어떤 일들은 반드시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오후 햇살이 좋았습니다. 창밖 나뭇가지 그림자가 병실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어 병원에서 준 회복 안내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박준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박준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깊이 눌렀습니다. 들어와서 2초간 서 있다가 겨우 이불이라도 알려질까봐 잔뜩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한 손에는 비닐봉투가 잔뜩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봉투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경직된 모습은 마치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무사히 잘 돼서 다행이요. 큐질 무사히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는 껍질을 다 깎아내서 막 비행기 타고 왔고 오늘 아침 일찍 서둘러 온 거예요. 말을 마친 그는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귤을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귤을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귤을 고개를 고객들이 계속 독촉하고 계약도 걸려 있어서 정말 됐어. 너나 먹어.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방금 죽 먹어서 더는 못 먹겠어. 그는 멍하니 귤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귤 껍질 두어 번 극적이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베개 밑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곧 미간이 조금씩 찌푸렸게 소리쳐봤자 효자습니다. 걔는 멍하니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소리쳐봤자 효자 소리 못 들어. 그는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신유언장 사본 한 부, 신탁재산 배분 명세표, 그리고 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과 변호사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런 걸 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두는 거야? 나중에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어디에 살았는지조차 기억 못할까봐 누가 나에게 주사를 놔줄 건데? 너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그는 몸을 일으켜 목소리 톤을 조금 높였습니다. 엄마, 저와 인연을 끊으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제 얼굴에 다 어딘가 노랗고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네가 먼저 끊었습니다. 네가 먼저 끊었어. 난 그저 사실 글로 적었을 뿐이야.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들을 서둘러 봉투에 다시 쑤셔 넣었습니다.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모서리가 구겨질 뿐이야. 문은 다시 끼익 소리를 내며 세게 닫히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단절감을 남겼습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따뜻한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가볍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지개벽할 만한 싸움도 가슴을 찢는 듯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마치 회의가 끝나고 산회한 것처럼 서명할 사람은 서명했고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병상에 기대어 눈을 감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쩐지 며칠 전 그 오후 공증사무소의 회색 천소파가 놓인 회의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햇살은 창가에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변호사가, 왼쪽에는 김은영이 앉아 있었죠. 탁자 위에는 공증문서 초안이 놓여 있었고 제 옆에는 제가 직접 한 줄 출력해온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한 줄, 서항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7번지에 서울 송파구 동성동 7번지에 위치하며 소유권은 본인 김수진에게 있다. 이 날짜부터 신탁으로 지정되어 폐쇄적으로 관리되었다. 특히 직계 좀비 속은 대리 결정을 금지한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김수진 여사님, 확인하시겠습니까? 이 조항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일단 설정되면 아드님은 완전히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단인합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단이었어요. 그릇의 시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내용을 한 글자 읽어내려갔고 마지막 지문을 읽어내려갔고 김은영은 옆에서 지켜보며
나지막이 감탄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뒤돌아볼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네. 저는 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줬어. 지난 몇 년 동안 병원에도 오지 않고, 명절에도 생일에도 찾아오지 않고, 용돈 한 번 주지 않고, 연락조차 없었어. 그런데 내가 아직도 미련을 남겨야 할까? 은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류 봉투를 묵묵히 챙겼습니다. 저는 재산 구조 전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집 한 채는 신탁으로 폐쇄 관리하며 양도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수익권 지정인은 반드시 성년이어야 하며 후견인 권한을 갖춰야 합니다. 계좌 예금 1억 7,200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은 향후 의료 및 요양 전용 자금으로 지정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비상 예비 자금으로 김은영에게 위탁 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신탁은 평생 유효합니다. 직선료에 따라 매년 사용 명세를 공개하며 제가 투병하는 부여합니다. 특수 조항으로 제가 투병하는 동안 실질적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 친족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가 쓴 내용은 그리 심오하지 않았지만 조항 하나하나가 명확했고 문장마다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 3시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준영이 계약서를 잃어버린 영업사원처럼 성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쿵 소리가 나게 병상 옆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글을 보지 않고 손에 든 유언장 서류만 넘겨보았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정말 집안 재산을 남에게 다 주려는 거예요? 수아는 아직 그렇게 어린데 그 엄마가 돈 다 들고 튀면 어쩌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5살 때 집 전구가 나가서 내가 물통 받고 올라가다 손을 심하게 대었어. 그런데 다음 날에도 너 시험지 채점해줬지. 네 엄마는 그때 나보고 오지랖 넓다고 했지만 내가 목숨 걸고 목소리는 막혀 있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번 돈으로 너한테 뭘 사줬는지 알아? 수학 경시대회 교재를 사줬어. 저는 그때 어렸고 걔도 어렸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고 잠시 서 있다가 화가 나서 침대 다리를 걷어차고는 몸을 돌려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해질녘 약을 먹은 후 저와 김은영은 병실 작은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저에게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평생 충분히 연기했어.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 관대한 역할, 양보하는 역할, 아무도 아프다고 말해주지 않는 역할. 이제는 나 자신을 연기할 거야. 은영이는 깎은 사과를 제게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는 다신 그러지 말자. 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는 맛은 담백했지만 이 한 입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때쯤 이웃 이영감님이 직접 담근 오이김치 한 봉지를 들고 문병을 오셨습니다. 이영감님은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예전에는 아래층에서 배드민턴을 치면서 자주 만났죠. 그는 물건을 내려놓고 제가 김은영에게 했던 이야기를 듣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수진 어르신, 잘 쓰셨어요. 요즘 효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평소 행동을 봐야지 친구들 모임이나 카톡 메시지를 볼 게 아니에요. 그는 떠나기 전 덧붙였습니다. 누가 언니에게 잘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명확하게 기록하는 게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이김치를 밀폐 용기에 담았습니다. 밤에 저는 침대에 앉아 서류 봉투 속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찍힌 제 서명, 지문, 그리고 선언들을 보며 문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마침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제 일생의 감정에 대한 마침표. 병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나고 문틀이 몇 번 흔들리다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잠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병상역 버튼을 눌러 침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회복 안내서를 가져와 안경을 쓰고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회복 안내서를 가져와 안경을 쓰고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수술 후 조체제 적당한 활동, 규칙적인 약 복용. 저는 안내서를 내려놓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안 슬퍼? 내가 잘 살아야지. 은영이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저는 퇴원 수속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중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영이 병원 문 앞에서 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쇠는 늘 제 오래된 가방 맨바깥 주머니에 꽂혀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은 어둑했고 저는 난간을 잡고 한 칸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물을 끓여 머리를 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동네 주간보호센터 홍보 전단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동네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요. 소화기 너머의 젊은 아가씨는 목소리가 꽤나 친절했습니다. 혹시 여기 주간보호센터요? 어르신, 보호자분 대신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신가요? 네, 받아드립니다. 어르신, 혼자 오시는 건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 자신만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요. 상대방은 잠시 멈칫하더니 나지막이 등록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동네 주간보호센터에 갔습니다. 깨끗한 활동실 벽에는 절기별 건강관리 팁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경 낀 젊은 아가씨가 저를 안내하며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침에는 혈압 측정, 점심에는 식사 제공, 오후에는 맨손 체조, 그리고 방문약 배달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한 달 등록하고 싶어요. 그녀는 등록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 동의는 받으셨나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베란다의 작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은영이 물 한 잔을 들고 와 옆에 앉더니 그럼 언니 이름은 뭘로 할 거야? 냉정한 틱톡 할 거야. 언니, 정말 틱톡 할 거야? 언니, 정말 틱톡 할 거야? 은영이는 푸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언니 모습이랑 딱이네. 은영이가 제 계정을 등록해 주었고 저는 휴대폰으로 첫 번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사람은 찍지 않고 베란다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산세베리아 화분만을 비추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유언장 사본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몇 문장만 자막으로 넣었습니다. 수술 전 아무도 오지 않아 유산을 자막으로 넣었습니다. 저녁 때 저와 김은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소파 가장자리를 꿰매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게 혹시 화풀이 하려는 건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풀이가 아니야. 예전에는 나는 늘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 젊을 때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고 아이 공부시켜야 한다고 해서 죽으림을 다해 돈을 벌었지. 어른이니까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해서 죽으림을 다해 돈을 벌었지. 어른이니까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해서 참았어.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 그건 삶이 아니라 연기였어. 주말 오후 햇살이 좋았습니다. 소녀 수아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주방 조리대 쪽으로 향한 채 물었습니다. 할머니, 계란은 어떻게 볶아야 부드러워요? 엄마가 볶는 건 늘 퍽퍽해요. 저는 웃으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계란 3개, 그릇, 젓가락, 기름, 소금을 꺼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조리대 옆에 놓고 녹화 버튼을 높에 놓고는 풀지 말고 기름은 연기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달구세요.
12살에 주방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안심 편지입니다. 저는 영상을 올리고 제목을 간결하게 달았습니다. 손녀가 계란 먹고 싶대서 직접 가르쳤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댓글 창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팔로워가 순식간에 5,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사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어르신은 제가 꿈꾸는 노년의 삶의 표본이에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마음은 평온했지만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부드러운 파문이 일었습니다. 오후에 동네 주간보호센터에 갔을 때 몇몇 할머니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진 언니,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이다. 저는 영선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변호사 명함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출구를 만들어둬야죠. 할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 단지에 벤치에 앉아 다리를 쬐고 있었습니다. 이영감님이 우유 2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수진 어르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아드님이 언니를 미워할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저는 물컵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시간과 감정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제가 그에게 감정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통장 비밀번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영감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네요. 저녁 식사 후 저와 김은영은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저에게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안연이가 저에게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싶어. 은영이가 손놀림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싶어. 은영이는 아무 말 없었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 내가 열이 날 때 따뜻한 물 많이 마셔라고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고 수술 후에 이모티콘 하나 보내지도 않아. 강아지는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매일 몇 시에 밥을 먹는지 기억해 줄 거야. 김은영은 저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살고 있네. 생활은 점차 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제때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침에는 맨손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강연을 들었습니다. 영상 업로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매번 촬영하기 전에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한번 바라봅니다. 거울 속에 저에게 연기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는 녹화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영상 내용은 밀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일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을 어떻게 가지치기 하는지 또는 부드러운 팥죽을 어떻게 끓이는지와 갓죽을. 저는 유명해지기 위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늙으면 그저 자식들의 효도를 기다려야만 한다고 정했나요? 우리도 스스로 노년을 계획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의 장미가 드디어 피었습니다. 그 한 송이 꽃을 저는 2년 동안 키웠습니다. 바싹 마른 가지 하나에서 시작했죠. 지난 겨울에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봄이 되어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새 흙으로 갈아주니 올해 비로소 이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술에 담근 뜻깊은 색깔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부러 꽃잎이 가장 풍성한 쪽을 골랐습니다. 햇살이 좋아서 꽃잎 가장자리가 반짝였습니다. 어르신, 이 꽃은 어르신 자신 같아요. 그 사진을 영상 계정에 올리고 글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직접 심은 꽃, 언젠가 심은 꽃.
하늘도 땅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피어나다니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엄마는 화분 3개나 죽였는데도 꽃 한 송이 못 피웠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신 기대하지 말라는 말, 오늘 거울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시스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생 첫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게 1억만 원을 보냈고 메시지에는 스스로 깔끔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9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때 김은영이 반찬거리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깃발엔 옅은 파란색 셔츠를 입은 그는 음식을 만들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어제 우리 옆집 이영감님이 나보고 틱톡 계정 등록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더라. 언니 채널 구독하고 싶다고. 언니가 우리 세대 할머니들의 반잔이라고 하던데. 저는 브로콜리를 전잔이라고 하던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었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줬니? 근데 처음엔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리고는 나한테 져줬지. 근데 처음엔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리고는 은영이는 냄비를 내리고 요리를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언니 영상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아. 언니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늘 하고 싶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걸 대신 말해주니까. 저는 서둘러 젓가락을 들지 않고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데? 굴욕을 당하지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버린 기다리기만이라. 그들이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은영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병이야. 밤에 저는 휴대폰을 끄고 탁자에 앉아 노란 종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꽃과 식물을 가지치기 한 기록을 적던 노트였지만 이제는 제 사후 처리 목록이 되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4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는 따로 알릴 필요 없이 일반 화상 절차로 진행할 것. 사진은 수아에게 남기고 절대 보정하지 말 것. 영상 계정은 유지할 수 있다면 김은영에게 맡길 것. 내 인생은 빛도 미련도 남기지 않는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고 동네 광장에서는 다시 춤추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나무들이 조금씩 푸르게 변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미는 피어난 지 닷새째, 꽃잎이 살짝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꽃의 전성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꽃은 요란스럽게 피지도, 비장하게 피지도, 비장하게 피지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햇살이 베란다에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등나무 의자에 앉아 아래층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나지막이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저 자신은 또렷이 들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은 것은 아니야. 다만 상처로 남을 비위를 맞추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지. 저는 마지막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끄고 베란다의 꽃도 가두었습니다. 오늘을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을 겁니다. 꽃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고 저는 더 이상 관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멀어질 때 햇살은 장미꽃잎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꽃잎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한 잎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은 심장 수술을 혼자 마쳤고 유언장도 혼자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마땅히 와야 할 포옹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간결한 유언장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나라면 언젠가 나도 이 지경에 이르게 될까? 우리는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양보, 한 번의 침묵 후에 우리는 점차 존재감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던 순간 온 가족이 함께하기를 꿈꿨지만 결국 혼자 설거지하고 식탁을 닦았던 순간 그저 참으면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10년이 지나버렸던 순간 만약 당신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다면 만약 당신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다면 만약 당신도 서서히 침묵하게 되었다면 댓글창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기거나 과거의 당신에게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